주수는 20일이 아니지만 오늘로 날짜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달력상으로는 어제까지가 딱 한 달. 네, 여러분이 학원에 출근하신 지 지금 한 달이 되셨다. 오늘 또 세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한 달 동안 회계의 숲을 공부했고요. 회계의 순환과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회계의 숲을 공부했고 재무상태표 개정과목 회계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엄청난 공부하신 거예요. 네. 아직 정리가 다 안 됐겠지만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손익계산서 개정에 대한 정리를 하겠는데 손익계산서 개정은 굉장히 빨리 끝날 것이다. 책 내용을 보면은 전부 페이지 수로 장수로 5장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개정 과목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나는지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는요, 먼저 수익을 공부할 겁니다. 근데 수익이 그룹이 2개밖에 없어요. 영업수익, 매출액. 우리가 매출액이라는 것은 영업수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영업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이다. 그래서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 그게 바로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상품 도소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는 매출을 2가지로 분류해서 집계하기도 해요. 매출액 해놓고 상품 매출 얼마, 제품 매출 얼마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매출액 하면은 영업수익을 매출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은 나머지는 다 뭐냐? 영업 외 수익밖에 없습니다. 매출액 아니면 나머지는 다 영업 외 수익이에요. 어떤 것이냐? 회사가 여유자금이 있어서 은행에다가 1년 만기 예금을 정기예금을 했다. 그러면 1년 만기 됐을 때 원금만 찾는 게 아니라 이자까지 찾죠. 그 이자 수익이 바로 영업 외 수익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를 중간에 처분을 했어요. 쓸모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장부금액은 100만 원인데 처분을 200에 했네? 그러면 장부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처분했을 때 우리가 발생하는 것이 처분금액 마이너스 장부금액이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이익이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구하는 거 잘 알아야 돼요. 처분금액에서 빼기 장부금액이다. 장부금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는 것이다. 이런 거. 자, 그런 유형자산을 처분해가지고 얻은 이익, 이런 게 영업의 수익이에요. 영업하고 관계없이 이익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 개정 과목은 이 매출액은 하나밖에 없지만 영업의 수익은 개정 과목 수는 꽤 됩니다. 한 10개 정도 나올 텐데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밖에 안 돼요. 금액은. 우리가 기업이라는 건 영업을 통해서 얻으려는 매출액이 큰 것이지 그 금액의 크기는 매출액은 훨씬 큰 거다 이거죠. 영업의 수익은 매출액에 비하면 아주 작은 금액일 텐데 개정 과목은 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회사에 따라서는 한두 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소개된 개정 과목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개정 과목을 거의 다 소개를 해놨을 뿐이지 실제 우리 회사들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의 수익 몇 가지 없어요. 겨우 아까 말씀드린 예금해놓은 데서 발생한 이자 정도, 그리고 그 외에 별로 없습니다. 아니면 자비, 이거 뭘로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적당하게 처리할 게 없으면 이제 자비익으로 처리하죠. 이런 것들이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용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비용 쪽. 자, 비용 쪽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요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매출 원가가 있어야죠. 그래서 도소매업의 매출 원가는 뭐예요?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 원가가 도소매업은 사원 가격, 매입 금액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입 금액이.
그러니까 이 마우스를 도소매하는 업체다 그러면은 이 마우스를 만약에 독일에서 수입해왔다. 이 마우스가 10,000원에 수입됐어요. 모든 비용 다 포함해서 운반비, 보험료 다 포함해서 이걸 딱 개당 보니까 10,000원이야. 그러면 10,000원에 팔아가지고는 회사가 안 되죠. 그래서 국내에서 쇼핑몰이나 이런 데 올릴 때는 14,000원, 15,000원 이렇게 올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매출액은 15,000원이고 매출 원가는 10,000원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영업이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걸 영업이익이라고. 자, 그래서 매출 원가는 뭐냐?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 바로 매출 원가. 비용 중에서 이게 제일 크죠. 이게 제일 커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니까. 그리고 밑에 있는 다른 거는 이제 개념 과목은 엄청 많은데 매출 원가만큼 크진 않아요. 예, 매출 원가만큼. 그 이유를 알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수익인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으로는 매출 원가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손익계산서를 T계정으로 적어서 그랬습니다만 여러분이 외워야 할 게 뭐예요? 이렇게 지난번에 앞에서 여러분 꼭 외우시라고. 네, 매출액 빼기 아이고 메모 안전하게. 제가 지금 요 칠판을 못 써서 좀 아쉬워요. 저걸 너무 큰 걸 이 스크린을 너무 크게 설치를 했어. 저걸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스크린을 한 요만하게 하고 요 칠판을 제가 써야 되는데 이게 다 차지해 버리니까 제가 저기까지 가서 써야 돼. 이거 나중에 이제 여기 설치하는 업자들 오면은 스크린을 좀 이게 100인치인지 120인치인지 모르겠어요. 한 80인치로 줄여가지고 저 한쪽으로 몰고 이쪽 칠판을 제가 써야 돼. 메모장에다 쓰려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손익계산서 여러분 양식을 어떻게 외워야 되냐? 반드시 이거 외워야 돼요. 손익계산서. 반드시. 자, 맨 앞에 먼저 매출액이 나오잖아요. 매출액. 이 매출액이 바로 영업수익입니다. 수익에서 지금 방금 설명한 그 밑에 있는 매출 원가. 이게 지금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비용을 뺀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시하냐면 영업이익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영업손익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아니라 매출 총이익이죠. 실수할 뻔했네. 영업이익은 좀 이따 나와야죠. 매출 총이익입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매출 총손익 이렇게 여러분 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매출액이 말이죠. 매출 원가보다 작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00원에 사다가 8,000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장사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자선사업가죠. 그렇게 하면은 10,000원에 산 상품을 소비자한테 8,000원에 팔면 우리 회사는 2,000원씩 손해보고 파는데 자선사업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본전은 받아야 자선사업이지. 본전도 아닌 2,000원씩 손해보고 팔면은 직원들 봉급은 어디서 줍니까? 자, 그래서 매출 총 손실이 나온다? 상상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매출 총 손익, 그거는 손실과 이익을 포함한 거예요. 자, 그럼 매출원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FAT 1급에서는요, 매출원가가 매입 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매입 원가만 그럼 있느냐? 제조업은 뭐예요? 제조업은 제조원가가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죠. 제조업은 제조원가. 그런데 FAT 1급은 상품 도소매업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입원가만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제조원가 뒤에 이론이 나오긴 나옵니다. 패스할 거예요. FAT 1급에서는 제조원가가 아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는 패스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원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판매 관리비는 뭐냐? 비용 중에 두 번째 나오는 판매 관리비는 어느 대목에 나오냐면 이 매출 총이익에서 빼는 게 판매 관리비예요. 판매 관리비를 빼줍니다. 예. 이 판매 관리비 하면 대표적인 게 급여 같은 거예요. 직원들 급여 주는 거. 아무래도 인건비가 제일 크죠. 판매 관리비 중에서. 그 다음으로는 뭐 자기 건물 없는 도소매업자라면은 이제 자기 그 사무실 임차료라든가 창고도 빌려 쓰게 되면 창고 임차료라든가 이런 각종 부동산 임차료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죠. 판매 관리비. 그래서 이 판매 관리비가 여기 비용 쪽에서는 개정 과목이 제일 많아요. 급여, 여비교통비, 접대비, 복류생비, 뭐 수도관열비, 전력비, 통신비 굉장히 많아요. 차량 유지비, 보험료, 소모품비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20개는 뭐냐? 처리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 왜? 비용은 차변이니까. 지금 쭉 열거한 뭐 급여, 여비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수도광열비, 전력비 이거 전부 다 차변에 놓으면 돼요. 차변. 그냥 회계는 되게 쉬워요.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으로 줬으면 대변에 현금, 예금으로 이체시켰으면 대변에 보통예금, 수표를 발행해서 줬으면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대변이 어떤 수단으로 지급했냐에 따라서 대변은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대변에 나오겠죠. 아니면 외상으로 했으면 미지급금. 그러니까 개정 과목만 여러분 알면 분계는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이 수익과 비용 자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판매 관리비는 어떤 것이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저는 판매 관리비라고 그냥 줄여서 썼는데 판매비와 관리비를 의미하는데 이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판매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러면 판매 활동은 뭐냐? 영업 활동에 들어가는 거. 광고 선전하는 거라든가 또 영업 활동이라는 게 뭐예요? 그 제품을 상품이라고 하죠. 상품을 거래처에서 보내달라고 그러면 운반비를 대개 판매자가 부담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매비입니다. 그럼 관리비는 뭐냐? 우리가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면 판매 활동을 하는 판매 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를 맡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총무 담당자도 있어야 되고 회사 규모가 커지면 그 관리팀의 스태프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 부서에서 쓰는 돈들이 다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 활동과 회사 내부의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한 20여 가지가 돼요. 개정 과목들이. 그걸 뺀 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 제가 오늘 우연히 지역신문 지난 4월 달 거의 지역신문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하이닉스 2010 그렇죠. 지금 이번에 법인세 낸 게 2018년도 실적에 대한 법인세죠. 하이닉스가 2018년도에 그 매출액이 40조였더라고요. 뭐 뒤에 뭐 몇백억이 있긴 했는데 몇천억. 근데 조만 따져서 40조. 영업이익이 얼마인가 봤어요. 영업이익이 20조.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출을 20조니까 만약에 억으로 따지면 매출액이 200억이면 원가 빼고 판매 관리비 급여 직원들 다 뺀 게 200억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까지 반절밖에 안 들어가요. 그 회사가 굉장히 그래서 반도체가 옛날에 뭐 회장님이 반도체는 뭐 금덩어리라고 뭐 이 얘기를 했던가요? 옛날에.
정주영 씨가,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그래서 현대전자가 그 만들어졌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걸 뭘 봤냐면은, 야, 그래서 영업이익이 20조야?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나 될까? 당기순이익이 한 15조 되더라고요. 예. 그 영업이익 밑에 있는 비용이 약 한 5조 정도가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그 5조가 뭐였느냐?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의 수익을 더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그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아까 수익에서 배웠죠?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지금 우리가 이 얘기하는 영업 외 비용은 빼줍니다. 예. 이것이 하이닉스가 2018년도가 15조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인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아니라 제가 15조는 순이익, 당기 순이익이 15조였어요. 법인세 빼고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뭘 봤냐면은 당기 순이익이 15조 나왔는데 법인세를 얼마나 냈는가? 네, 그게 궁금했는데 보통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법 세금이 세율이 다 달라요. 10%부터 25%까지 이게 차등해서 부과를 하는데 법인세 얼마 냈는가는 모르지만은 이 2000시에다가 지방 법인세 납부한 게 3천억. 3천억입니다. 그래서 이 2000시 세수 중에 법인세 세수의 90%가 하이닉스가 낸 지방 법인세더라고. 그러니까 총 세수가 아니라 법인세 수입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법인은 10%밖에 안 돼. 지방 법인세 납부한 것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3천억이 지방 법인세다 그러면은 이 지방 법인세는요. 그 법인세에 국세로 내는 법인세의 10%거든요. 그러면 약 3조가 세금이라는 얘기야. 약 3조가. 그래서 3조의 10%가 3천억이죠. 그 3천억을 2000시에 지방 법인세로 납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아, 당기 순이익이 아까 15조 정도 된다 그랬죠. 영업이익이 20조인데 그러면은 벌써 그 뭡니까? 법인세로 납부한 게 뭐예요? 한 3조 정도 되겠죠. 법인세를 뺐어요. 법인세를 뺀 나머지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당기 순이익이라고 한다. 당기 순이익. 여기는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고요. 당기 순이익을 우리가 이렇게 산출. 자,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를 이해할 때 이 프로세스를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고, 자, 그 중에서 지금 매출액에 대해서 설명이 됐고 매출 원가 설명됐어요.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도 설명이 됐습니다.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네, 그러면 이제 영업의 수익도 아까 설명드렸죠. 영업의 수익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영업의 수익은 그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다. 또 유형자산을 처분해 가지고 장부금액보다 비싸게 처분했으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영업의 수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업의 비용은 뭐냐? 영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출 원가는 제조 원가나 매입 원가가 매출 원가고, 판매 관리비는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에 들어가는 모든 급여나 이런 비용들이고.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 뭐가 있을까요? 매출 원가도 아니고 판매 관리비도 아닌 비용들. 이자 비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말이죠. 은행을 통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차입을 하게 되면은 은행에서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죠. 이자를 받습니다. 약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영업의 비용의 대표적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이제 차를 파는데 사용하던 차량을 처분하는데 장부금액보다 많이 받고 처분하면 영업의 수익인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차량의 장부금액이 100만 원인데 처분해 보니까 아주 비싸게 받아준다고 그러면서 8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장부금액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만 원만큼 손실이 발생한 것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그게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나 저런 매출원가하고 관계없이 발생한 비용들, 이게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영업의 비용도 영업의 수익만큼 개념 과목이 한 그 정도 돼요. 우리 교재에 한 10개 정도 개념 과목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뺀 게 법인세 차감 전의 순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이게 너무 길다고 느끼시면은 이렇게 줄여서 세, 전, 이익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세, 전, 이익. 그러면 우리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줄여서 쓴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세전 이익. 간단하죠? 세전 이익.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이익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세전 이익을 가지고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을 가지고 법인세가 산정이 됩니다. 네, 법인세는 세전 이익의 규모에 따라서 세전 이익이 조금인 데는 보통 10%. 네, 세전 이익이 크게 되면은 이제 20%, 최대 25%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법인세가 결정이 되는데 아까 저기 하이닉스의 그 영업이익이 20조를 달성해 가지고 사상 최고래요. 2018년도가. 예. 2018년도가 사상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그 과거 실적을 또 찾아보니까 한 4, 5년 전에는 한 5조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 예.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막 한 5배 정도 증가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뭐 공장 증설을 그동안 엄청 한 몇 년 동안 했던지 하여튼 하이닉스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전 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뺀 당기 순이익, 이게 이제 당기 순이익이 되고 그 신문에서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15조로 표시가 돼 있더라 이겁니다. 15조. 그래서 이제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이제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하게 되죠. 우리가 기업회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세무 조정을 결산을 12월 31일자로 하고 나면 법인은 3달을 줘요. 1월, 2월, 3월 3개월에 걸쳐서 법인세 세무 조정을 해가지고 3월달 말까지 법인세를 확정지어서 납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법인세 세무 조정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는 회계 인력이 좀 전문 인력이 충분히 갖춰진 시스템이 있는 회사 법인세 세무 조정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세무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에 다 대행을 맡겨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회계 처리는 회사에서 하고 세무 조정은 세무사 사무실에 맡겨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기 순이익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에 맞추어서 입금 산입, 입금 불산입, 손금 산입, 손금 불산입 이런 조정을 하는 행위를 우리가 세무조정 이렇게 하죠. FAT 1급에서는 세무조정은 안 나와요. 여기까지 당기순이익을 기업회계 기준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회계 처리하는 것까지가 우리 FAT의 범위예요. 세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이렇게 할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제가 색깔별로 표현을 했는데, 자, 제가 이제 수익을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매출액하고
여기 영업의 수익. 요 두 개가 아까 여기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왔었죠. 수익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출원가 비용이고요. 판매비와 관리비 비용이고요. 영업의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가 비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전부 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있죠.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그래서 결국에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수익과 비용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계정에서는 수익은 모두 대변으로, 손익계산서의 대변으로, 비용은 모두 차변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익에서 비용 뺀 것을 당기순이익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T계정이고, 이것을 의미 있는 보고서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프로세스로 정리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손익계산서는 이런 프로세스로 정리하죠.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설명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기업의 주요 영업활동인 매출활동과 관련된 수익은 영업수익이고 그 외의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라고 한다. 영업수익인 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매출원가라고 하고 판매와 관리활동에 관련된 비용을 판매관리비라고 하며 그 외의 비용을 영업의 비용이라고 한다. 이러죠. 그걸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법인세 비용은 여기서 생략을 했지만 세전이익을 가지고 법인세를 산출하면 그것이 법인세 비용. 그러니까 법인세는 세금과 공과로서 판매관리비다라고 하면은 땡 틀린 거예요. 법인세는 판매관리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금과 공과는 판매관리비예요. 그럼 세금과 공과는 뭐냐?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세 이렇게 회사가 내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판매관리비예요. 근데 법인세는 판매관리비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구분이 따로 딱 돼 있잖아요. 법인세, 판매관리비, 그룹이 딱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비용의 그룹들, 비용에는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이 있구나. 요거 알으셔야 돼요. 수익에는 매출액이라는 영업수익과 나머지 영업의 수익이 존재하는구나. 이것이 일단 정리되고 이제 개정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자, 수익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 나왔습니다. 자, 수익은 근데 요거 한번 여기에 좀 어떤 의미 있는 문장이 내용이 있습니다. 자, 수익은 기업 활동에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과정으로 획득된 경제적 가치라고 그랬어요. 재화의 판매라는 것은 제조업이나 판매업에서 있는 것이고, 용역의 제공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와 같이 학원 사업을 하는 사업자, 이거는 우리가 재화의 판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강료를 납부를 한다 그러면 저한테 뭘 사가는 거예요? 교육을 사가는 거죠. 재화가 아니라 용역.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업이라고 그러죠. 교육 서비스업.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그 경비, 대행업체, 뭐 세콤이라든가 보안회사 이런 데도 용역이죠. 보안 서비스업. 그래서 교육이나 그런 보안 또는 청소 또는 그 기장 대행, 세무 대행, 법률 자문, 법률 상담, 신고 대행 뭐 이런 서비스업들 여러분 쭉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은 용역의 제공이라고 그러죠. 건설업도 용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서 획득한 경제적 가치, 그게 뭐예요? 돈이란 얘기죠. 그러한 자산의 증가는 부채를 감소하게 함에 따라서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 앞으로 수익의 발생은 이거 잘 기억하세요.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자본이 증가하게 됩니다. 회사가 수익이 나면은 수익이 올라간 것만큼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이익은 결국에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의미한다. 그래서 수익은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다.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익 발생은 자본의 증가로 귀결된다는 거, 이걸 좀 잘 이해하십시오. 수익의 증가는 자본의 증가다. 왜 그러냐 하면은 단기 순이익이 말이죠.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를 한번 열어서 아까 이제 이거 안 지웠죠? 이 단기 순이익이 말입니다. 이 단기 순이익이 나중에 어디로 대체되냐면요. 그 이익잉여금 있죠?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계정으로 들어가요. 단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이 바로 앞에 시간에서 배웠던 자본에 해당이 되잖아요. 자본에. 예.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이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바로 자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무상태표에 차변이 자산이요, 대변이 부채와 자본이라 이 말이죠. 부채와 자본. 이 이익잉여금이 바로 이 자본에 들어가요. 자본. 따라서 수익의 발생. 자, 수익이 뭐예요? 여기 매출액이나 여기 있는 영업의 수익이었죠. 이것이 커지게 되면 커진 것만큼 당기순이익이 함께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으로 나중에 결산 때 대체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에 자본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이거예요. 수익의 발생은 자본의 증가로 규결이 된다는 거,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수익의 개념 과목에 매출액, 우리 상품 매출,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상품 매출.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인 상품을 일정한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하게 되는데 상품의 매출액이 발생하면 매가로 상품 매출 계정 대변에 기입해야죠. 왜냐하면 수익이니까 대변. 수익이니까 수익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이고 우리가 매가라는 것은 판매 금액으로 수익을 발생시켜라 이거예요. 개념 과목은 상품 매출로.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요 문제 한번 보실까요? 네. 제가 아까 요 사진을 하나 딱 잡아놨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현경 씨가 자, 회사가 업무용 차량에다가 주유를 하면 회사는 차변에 가라는 계정으로 처리해야지. 우리가 이건 안 배웠어요. 회사 업무용 차량에 기름을 넣는 것은 판매관리비에 해당이 돼요. 거기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을 찾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납원에 들어갈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 납원에 들어갈 거. 자, 주유소가 고객에게 휘발유를 주유하고 회계 처리를 한다면 주유소에서는 대변에 오는 개념 과목은 뭘로 할까요? 이런 얘기. 주유소가 고객한테 휘발유를 10만 원어치 팔았습니다. 상품 매출이죠? 수익이에요, 수익. 고객의 회사는 그게 비용이에요.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었으면 여기는 비용이고 이 회사는 그런데 주유소 입장에서는 그것이 뭐다? 바로 수익이다 이겁니다. 영업 수익이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상품 매출로 대변에 기입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매출 애누리와 환입은 어떤 것인가? 이 상품 매출에서 빼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입을 배울 때 상품에서 배울 때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요 세 가지는 매입에서 빼주는 거다 우리 배웠잖아요. 매출에서 빼주는 것도 세 가지입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뒤에 넘어가면 매출 할인. 네, 그 설명도 똑같아요. 자, 매출 애누리는요, 우리가 상품을 팔았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매입자가 깎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깎아줘야죠. 그래서라도 팔아야 되니까. 그게 매출 애누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빼야죠. 그 다음에 매출 환입은 매출을 했는데 반품이 들어온 겁니다. 도저히 이건 팔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못 파니까 반품하겠다. 그거 빼줘야죠. 매출액에서. 그래서 매출 환입도 상품 매출에서 빼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출 할인. 매출 할인은 우리가 3개월로 외상을 그 거래처하고 3개월 외상으로 항상 거래를 하는데 이번 달에는 그 상대방 거래처에서 바로 현금으로 주겠다 이거 현금으로. 예,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군요. 한 달 만에 갚겠다. 그러면 2달 빨리 갚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결제하는 방법이 항상 3개월 단위로 결제를 하기로 했는데 1개월 만에 갚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가 조정을 요구합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3개월로 결제할 때 우리가 단가가 이게 2,000원이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결제하니까 200원만 깎아줘. 1,800원에 하자 이거예요. 단가를.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것이 매출 할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빼주는 것이 뭐다? 순매출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출액을 계산할 때는 언제나 순매출액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총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시켜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영업수익 매출액 끝났습니다. 매출액에서 알 것은 이 정도. 그러면 이제 영업의 수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업의 수익은 개정 과목이 꽤 많아요. 네. 자 영업의 수익이 발생해도 역시 대변에 기록해야죠. 아까 상품 매출도 대변에 기록했습니다. 영업의 수익도 대변에 오는 거예요. 네. 자 첫째 이자 수익. 아까 말씀드렸죠. 금융기관 등에다가 예금을 하거나 예금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대여금도 있을 수 있다. 대여금은 예금하고 어떻게 다르냐면요. 거래처에다 빌려준 겁니다. 네. 꼭 거래처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떤 회사에다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대여를 한 거죠. 돈을 대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받은 이자, 그것이 바로 이자 수익입니다. 이자 수익,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라는 당좌자산을 공부할 때 이거 분계 우리 연습했었잖아요.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대변에 발생하죠. 단기매매증권을 취득가격보다 더 비싸게 처분하면 대변에 단기매매증권이 증권 이익이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이건 평가구나. 평가는 언제 합니까? 결산 때 하죠. 결산 때 공정가치로 평가하죠. 예. 공정가치가 취득가격보다 가격이 높아졌을 때, 즉 가격이 올랐을 때 그 차액을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으로 해서 단기의 수익 발생으로 봐요. 그래서 이거 대변에 기록합니다. 손익계산서로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손익계산서로 오는 것을 지금 공부하는데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은 여기 영업의 수익에 잡혀있지만 아무리 봐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없더라. 왜 없느냐? 우리가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자본 배울 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서 FAT 1급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콕 찍어 드렸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절대로 손익계산서에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자본을 공부할 때 평가이익 중에 자본에 유입되는 것이 바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 있고 현금 흐름회피 너무 길어 그거. 뭐였어요? 뭐 현금 흐름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유형자산을 우리가 그 재평가할 때 유형자산의 재평가 잉여금 그 다음에 해외자산을 환산할 때 발생하는 해외자산 환산 손익 이것이
자본에서 우리가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을 특별히 강조해 드렸다.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하고 구별해서 잘 보세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은 수익의 발생입니다. 단기의 수익으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이건 당연히 처분이익은 단기의 수익이에요. 매도 가능 증권도 평가 이익은 자본이지만 처분이익은 영업수익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이익은.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장부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장부 금액보다 처분 금액이 높은 경우에 그 차액만큼이 바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외환 차익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있는 외화 환산 차익. 이게 비슷한 개정 과목인데 쓰는 시기가 다릅니다. 외환 차익이다 그러면 환율로 인해서 실현된 이익이에요. 환율 차이로 인해서 실현된 이익이 외환 차익이고, 내용을 읽어보면 외화 자산 회수나 외화 부채 상환 시 환율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이익을 외환 차익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외화 자산을 회수했다는 건 뭐예요? 외화 자산을 처분했다는 거예요. 또 외화 부채를 상환했다는 건 뭐예요? 부채를 갚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화 자산을 처분을 했거나 또는 갚았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이 된 거죠. 그런데 환율 때문에 이익이 발생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 부채를 예를 들어 봅시다. 부채를 지금은 만약에 3년 전에 외화 부채를 차입을 했는데 요새 갚는다 라고 하면은 외환 차손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데 외환 차익은 반대입니다. 자, 3년 전에 미국에 있는 땡땡 은행에서 5천만 원, 이건 이제 한화로 말고 이제 우리 저기로 달러로 우리가 갚을 때 빌릴 때도 달러로 빌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2016년 5월 1일 날 시카고 은행에서 10만 달러를 차입을 했어요. 차입했습니다. 자, 당시 환율로 어떻게 해요? 장부를 전표를 작성하겠죠? 그때 환율은 1,200원이었어요. 1불당 1,200원. 자, 그러면 한번 회계 처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계 처리. 차입시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에 우리 회사 보통 예금에 그걸 예치를 했어요. 빌려가지고. 자, 10만 불에다가 1,200원을 한번 곱해 볼게요. 그랬더니 1억 2천이군요. 1억 2천. 1억 2천. 그러면 이제 대비원은 이게 이제 장기 차입금이죠. 장기 차입금 1억 2천. 시카고 은행의 장기 차입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2019년 4월 30일 시카고 은행의 장기 차입금을 상환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자 이건 다 무시하겠습니다. 이자는 따로 회계 처리했다 치고 원금만 한번 따져봅시다. 원금만. 상환시 환율 필요하죠. 상환시 환율이 1,000원이에요.
상환시 환율이 1불당 1,000원입니다. 이때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이때 바로 외환 차익이 발생합니다. 차변에 장기 차입금, 시카고 은행에 대한 장기 차입금이 부채 감소가 일어나잖아요. 얼마가 있냐면 지금 우리 회사 장부에 1억 2천이 잡혀 있으니까 그걸 감소시켜야죠. 1억 2천. 자, 대변. 자, 대변에 우리가 현금으로 갚았다 쳐요. 예, 현금으로 갚았는데, 자, 저기 시카고 은행에다가 10만 불을 줘야 되잖아요. 10만 불.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만 불을 은행에 가서 우리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갖다가 10만 불을 사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필요하냐면 1억만 있으면 사요. 오늘 상환하는 날은 1불당 1,000원이니까 1억을 가지면 달러 10만 불을 살 수가 있죠. 자, 갚은 건 1억 2천을 갚았는데 오늘 현금이 나가는 건 1억 원이네. 그러면 2천만 원이 바로 뭐가 되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외환 차익이에요.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됩니다. 영업에 관계없이 이익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부채 갚는데 2천만 원 돈이 그냥 적은 돈으로 1억 2천을 갚게 됐다는 거죠. 1억을 가지고. 그게 바로 외환 환율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실현된 이익이다. 외환 차익. 자, 그러면 미실현 이익입니다. 6번의 외화 환산 이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 상환하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결산대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문제를 살짝 바꿔보면은 이제 상환하는 건 뒤로 밀어버리고, 자, 상환하는 건 이제 없었던 걸로 하고, 2016년 결산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12월 31일 결산을 맞이하여 외화 부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결산 수정 분계에 반영한다 이거예요. 해야 돼요. 우리가 결산 때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합니다. 환율 차이 때문에. 자,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은 12월 30일 날 환율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산일 기준 환율은 1,100원이에요. 1불당 1,100원이 됐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때는 1억 2천인데요. 이게 1,100원이 되니까 10만 불에다가 1,100원을 곱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카고 은행의 장기 차입금이 어떻게 되면 1억 1,000만 원이 돼요. 이 결산 시점에서는. 그러면은 이 장기 차입금 1,000만 원을 부채 감소 시켜줘야 돼요. 부채 감소. 그런데 이게 갚았느냐? 안 갚았어요. 그럼 어떻게 감소됐지? 외화 환산 이익 때문에. 실제로 갚은 거 아니죠? 그래서 미실현 이익이라. 미실현 이익. 조금 전에 갚았을 때는 우리가 개정 과목이 달라요. 외환 차익. 이건 실현된 거, 실제로. 더 이상 변동이 없어. 근데 이 외화 환산 이익은 실제 실현된 건 아니에요. 장부상으로만 지금 실현된 거죠. 미실현. 이것도 수익 발생이에요.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개정 과목 두 개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4번과 5번에 있는 외환 차익과 외화 환산 이익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실현 단계에서는 외환 차익이라는 개념 과목을 쓰고 평가할 때 쓰는 결산 때 평가할 때 왜 환율로 발생한 이익은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다. 재평가 예, 결과인데 예, 제가 예. 재평가 결과를 뭐 이렇게 줄여도 됩니다. 외화 부채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죠. 더 간단하게 이 얘기를 만들 수 있었는데 제가 괜히 너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외화 부채에 대한 결산 수정 분계를 반영하라 하면은 환율 환산해 가지고 부채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따져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셨다면 조금 있다가 영업의 비용에 나오는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 과목 외환 차손 외화 환산 손실 이걸 그냥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죠. 부채 외화 부채가 2, 3년 전에 장기 차입금으로 있는 회사라면은 지금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올해 결산할 때는 손실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환율이 계속 이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우리 한화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화 부채가 있는 회사는 영업활동에 관계없이 큰 규모인 회사는 그게 수천만 원 또는 수억 원씩 영업의 비용이 그냥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외화 자산이 보유된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영업의 수익이 발생하겠죠.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네. 자산이 증가하면 좋잖아요. 부채가 증가하면 나쁘지만 그래서 영업의 수익이 자꾸 영업활동 때문에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영업의 수익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외화 자산이 많은 기업들. 자, 그 다음에 5번째 수수료 수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수수료 수익입니다. 그런데 용역 자체가 주업이라면 영업수익으로 봐야 되니까 수수료 수익인 영업의 수익으로 보지 않아요. 매출액이 돼요. 용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학원업 같은 경우에 수강료가 그냥 매출액이에요. 수수료 수익이 아니야. 왜냐하면 그게 주 업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수수료 수익은 주업이 수수료, 용역이 아니라는 게 얘기죠. 주 종목이 그러니까 사업의 그 목적이 어떤 수수료 수익이 아닌 경우, 용역의 제공이 아닌 경우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영 능력이 우수하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경영 컨설팅을 의뢰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 경영진이 그 회사에 경영 컨설팅을 해주고 돈을 받아왔어요. 그럼 우리가 그게 매출액으로 넣을 수 없죠. 영업의 수익인 수수료 수익으로 본다. 자, 유형자산 처분이 영업의 수익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도 말했죠.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하면은 그게 그 차이가 여기서 나온 것이 취득원가가 더 큰 아니지 장부금액이죠. 장부금액이 어떻게 구하느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거고 처분금액이 유형자산을 처분한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분할 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대변해서 발생하죠. 우리 유형자산 배울 때 공부했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 처분이익은 뭐예요? 유형자산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토지. 투자자산을 처분하고 얻은 이익이 투자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이것도 영업의 수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산수중이익. 이거는 자산을 증여받는 것을 수증이라고 그래요. 증여하면은 내가 주는 거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증. 자산을 회사가 받았다 이거예요. 증여받았다. 그러면 이걸 이익으로 처분합니다. 이익으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의 대주주가 우리 회사가 저기 대전에 영업소가 하나 있었으면 지금 우리 영업 확장을 위해서 대전에 영업소를 하나 마련하려고 했는데 우리 회사 대주주가 자기가 대전에
5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영업소로 쓰라고 내주겠다. 그냥 주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차변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시가가 5억짜리 건물을 그냥 받았어요. 그러면 차변에 건물 5억. 대변에 현금을 주고 산 게 아니죠. 자산 수중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거. 대변의 자산 수중 이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채무 면제 이익. 예. 채무 면제 이익도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말 그대로 채무를 면제받는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이제, 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래처에 외상 매입금이 있어요. 외상 매입금이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예, 우리가 이제 그 회사하고 거래가 이제 끝난다든가 이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뭐 아주 10년간 꾸준히 우리가 거래를 해서 상대방 거래처에서 고맙다. 그러면서 외상매입금 5천만 원 이번에는 다 안 받겠습니다. 네. 500만 원 저희가 면제해 드릴게요. 4,500만 갚아 주십시오. 그럼 우리 회사 장부에는 외상매입금이 5천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근데 결제해 준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회사 돈 벌게 해줘서 고맙대요. 그러면서 500만 원은 면제해 주겠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장부를 또 처음부터 뜯어 고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차변에 그 회사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가 이제 있겠죠. 무슨 거래처 5천만 원 부채를 감소시켜요. 차변에서. 근데 돈은 4,500만 달라고 그래서 대변에다가 현금으로 4,500을 줍니다. 그러면 이 500만 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면제해 주겠대. 거래처에서. 이것이 바로 채무 면제 이익. 채무 면제 이익.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으로. 500만 원.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채무 면제 이익, 영업의 수익 발생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이 발생하면은 차변에 자산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우리가 수익이 발생했어요. 수익이 대변에 오잖아요. 무슨 수익.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보통 차변에 보통예금이나 현금이 오죠. 이자를 뭘로 받겠어요? 예금으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차변에 오는 것은 현금이나 보통예금, 자산 증가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경우는 여기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500만 원 수익 발생했는데 차변에서는 자산 증가가 된 게 아니라 부채가 감소했죠. 수익 발생으로 인해서 부채가 감소되는 경우도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비이익이 있습니다. 자비이익은 영업활동 이외에 그 발생하는 그 이익 중에서, 그렇죠?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이 금액이 적은 이익 또는 빈번하지 않은 이익들. 그래서 계정 과목을 별도로 구별을 하기 좀 애매한 것들. 1년에 한 번씩 우리 회사가 사무실 창고 정리를 하는데 사무실 창고 정리를 하면은 폐지가 엄청나게 나와서 그거를 이제 폐지업자한테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한 10만 원씩 이렇게 주더라 이거예요. 그게 1년에 한 번밖에 없어 그게. 이거 계정 과목 이거 뭐 무슨 수입? 그걸 뭘로 하지? 그런 것들이 자비이익. 금액이 적거나 빈번하지 않게 발생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그 현금 과부족. 나중에 현금이 남았는데 장부보다 실제 잔액이 많은 것이 발견됐는데 결산일까지 그것이 원인이 안 밝혀지면 자비이익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자비이익. 자, 이렇게 해서 11가지 영업의 수익을 알아봤고요. 영업수익은 매출액. 그래서 수익과 관련된 개정 과목 매출액을 포함해서 모두 12가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비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